2022학년도 4월 고3 생활과윤리 전공 연합평가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기억에 들어갈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네요. 나는 윤리학이 도덕 판단의 기준과 도덕적 행위의 이론적 근거를 탐구하고 도덕 규범의 체계를 합리적으로 제시하는 그런 학문이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도덕 판단의 기준을 제시한다, 도덕 판단의 이론적 근거를 제시한다, 도덕 규범의 체계를 합리적으로 제시한다. 보통은 다 규범에 관련된 설명이죠. 그래서 이 도덕 이론적 규범을 이렇게 제시하는 그런 윤리학에 대한 설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부 윤리학자들은 도덕 언어에서 의미를 탐구하고 도덕적 추론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것이 윤리학의 본질, 핵심 과제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면, 요 일부 윤리학자들은 메타 윤리학자가 되겠네요. 메타. 내가 보기에 이러한 주장은 윤리학이 뭐뭐라는 점을 간과하고 있어 라고 해서 메타 윤리학이 규범 윤리학의 입장에서 간과하고 있는 내용을 고르시는 문제입니다. 1번, 도덕 판단의 논리적인 구조를 분석하는 것을 주력한다. 요게 메타 윤리학에서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규범 윤리학에서 메타 윤리학에게 간과한다고 비판할 얘기가 아니네요. 2번, 도덕적 명제의 진위에 대한 검증 가능성을 탐구해야 된다. 도덕적 명제의 진위의 검증 가능성을 메타 윤리학도 함께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간과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없고요. 3번, 선악 판단의 지침이 되는 도덕 원리의 정립을 강조한다. 이러면 이제 규범 윤리학의 특징이 되죠. 그래서 규범 윤리학은 맞는데 메타 윤리학은 간과하는 내용으로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번, 도덕적 관습에 대한 인과적 서술을 핵심 목표로 한다. 보통 이렇게 도덕적 관습을 인과적으로 서술한다 라고 하는 걸 강조하시는 건 기술 윤리학이기 때문에 규범 윤리학에서 비판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5번, 도덕 규범을 가치 판단이 배제된 경험적 사실로 간주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규범 윤리학이 아니죠. 규범 윤리학은 도덕 판단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가치 판단을 배제한 경험적 사실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규범 윤리학에 설명할 수 있는 표현이 아니라서 틀린 선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번 보시죠.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입니다. 인간이 상대방의 성을 향유하기 위해서는 자신을 내어주는 행위는 자신을 사물로 만드는 것이지만 다른 표현으로 수단이지만 동시에 혼인이라는 조건을 통해서 남녀는 서로의 인격성을 상실하지 않고 성을 향유할 수 있게 된다. 혼인은 출산을 위한 것만은 아니며 남녀가 쾌락을 전제로 성을 향유하고 하더라도 반드시 혼인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성을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혼인이라는, 결혼이라고 하는 조건에 의한 경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죠. 그러면 요 분은 이제 칸트 선생님의 주장이다. 칸트 선생님의 주장. 인간을 수단으로 대우하면 안 되지만 수단으로 대우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 사람의 인격을 존중한다라고 하는 걸 전제로 한 혼인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혼인이라는 어떤 절차를 통해서 상대방의 성을 수단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계시네요. 1번, 사랑이 전제된 혼인 전의 성관계는 도덕적으로 정당하다. 아니죠. 혼인 전이 아니라 혼인을 통해서 정당화가 이루어집니다. 2번, 부부 사이라도 성관계를 통해 쾌락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 아니죠. 쾌락을 전제로 할 수도 있게 됩니다. 다만 그게 혼인한 관계라면, 그래서 안 된다가 잘못된 표현이죠.
3번, 인격성을 훼손하지 않는 성관계는 부부 사이에서만 가능하다. 그렇죠. 부부라고 하는 혼인을 통해서만 상대방의 인격을 수단으로 여기지 않는 그런 성적 향유가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네요.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번, 성관계를 통한 생식적 가치의 추구는 혼인의 유일한 목적이다. 아니죠. 출산을 위한 것만이 아니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쾌락을 추구하는 목적으로도 성관계가 허용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셔야 되겠습니다. 5번, 모든 성관계는 상대방을 대상화함으로 허용돼서는 안 된다. 아니죠. 결혼, 혼인이라는 전제를 통해서 하게 되면 상대방의 성을 향유하더라도 그 사람을 단순하게 수단으로만 대우하지 않기 때문에 허용될 수 있다고 이야기하셔야 되겠죠. 그러면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번 문제 보시죠. 다음 신문 칼럼의 강점에 쓴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입니다. 칼럼을 보시니까요. 최근 비대면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면서 3차 원적 가상 공간인 메타버스가 각광을 받고 있답니다. 이 메타버스는 기존의 SNS 및 블로그와 같은 온라인 생태계를 대체하며 많은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지만, 이와 동시에 메타버스에서는 사이버 폭력, 사생활 침해와 같은 윤리적인 문제도 발생을 하고 있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장치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이용자들의 양심과 도덕성에 따라 자신의 행위를 스스로 통제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메타버스를 윤리적인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이용자들은 메타버스에서 자신의 행동을 성찰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를 지니고 이용해라, 이렇게 얘기하네요. 딱히 별다른 어떤 내용이 없이 가상 공간 안에서도 윤리적인 어떤 기준이 필요하다라는 설명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1번, 메타버스 통해서 얻게 되는 경제적 효용에만 초점을 맞춰라. 경제적 효용이 없는 건 아니에요. 있지만 이것만 초점을 맞추자는 게 아니라 사이버 폭력, 사생활 침해 같은 윤리적인 문제에도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 이런 설명을 하고 있으시고요. 2번, 메타버스에서는 현실과 달리 모든 개인정보가 공개되어야 된다. 메타버스가 현실과 다른 그런 공간이 아니죠. 메타버스가 현실에서와 마찬가지로 윤리적인 어떤 기준이 적용되어야 될 공간이다, 이렇게 얘기하셔야 되니까요. 이런 표현은 잘못된 표현이고요. 3번, 메타버스의 등장은 기존의 온라인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아니죠. 온라인 생태계를 대체한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얘기하셔야 되겠죠. 4번, 메타버스에서 이용자들은 자신의 행위를 자율적으로 규제해야 된다. 그렇죠. 여기 스스로 통제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니까 4번이 정답이네요. 5번, 메타버스를 윤리적인 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정부의 개입은 불필요하다? 아니죠. 제도적 장치도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으시니까 불필요한 건 아닌 거죠. 그래서 정답은 4번으로 찾아주시면 되시겠습니다. 4번 문제를 보시죠. 가불사상가들의 가상대화이고요. 가불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입니다. 갑을 보시니까요. 정치와 도덕의 영역은 분리가 된대요. 정치와 도덕은 각각의 영향을 갖는다는 얘기죠. 외교 정책은 도덕의 원리가 아닌 정치적 이해관계에 기초를 해서 이루어진답니다. 국제사회는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하는 국가들 간의 권력 투쟁이 일어나는 곳이기 때문에 국제법의 지배란 비효율적인 허구에 지나지 않는다. 국제법으로서 국제관계를 효율할 수 없다, 이렇게 조정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고 자국의 이익을 강조하시는 거 보니까 현실주의 사상가다. 대표적인 현실주의 사상가인 모겐소 선생님의 입장인 거죠. 자, 을을 보시면요. 정치와 도덕은 합치가 되어야 된다. 이는 오직 전쟁을 멀리할 의도를 지닌 국가들 사이에서 연방 상태에서만 가능하다. 연방 상태는 전쟁을 멀리한다. 국제법은 존재가 필요한데 자유로운 국가들의 연방에 기초를 해서 국제법이 있어야 되고, 영구 평화는 국가들 상호 간의 계약 없이는 구축될 수 없기 때문에 계약에 해당하는 국제법, 세계시민법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네요. 그러면 이거는 칸트 선생님의 영구 평화론에 대한 설명이 되시겠죠. 칸트 선생님은 이상주의와 같은 표현을 하고 계신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완전하게 이상주의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요.
자, 그러면 1번 기억 보겠습니다. 모겐소는 외교정책의 성패는 국익 증진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된다. 그렇죠. 국가의 이익이 가장 중요한 국제관계에서의 기준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기억은 맞는 표현이죠. 니은, 칸트는 영구 평화의 확립을 위해 인류의 보편적인 의무로 수립해야 된다. 그렇죠. 영구 평화 확립해야 돼요. 영구 평화를 확립하는 게 우리의 의무다. 인간으로서의 마땅한 의무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맞는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간을 존중하는 그런 어떤 평화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인간으로서의 마땅히 행해야 될 의무다.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겠습니다. 디귿, 국제연맹은 주권적인 권력을 지닌 세계 정부로 기능해야 된다? 그렇지 않죠. 개별적인 국가의 주권을 존중하기 위해서 내정 간섭과 같은 주권 침해가 일어나지 않는 한도, 즉 보편적 우호 목적으로 제한을 해야 되겠죠. 잘못된 표현이네요. 리을, 갑을 모두는 국가 간의 세력 균형을 통해서 영구 평화를 실현해야 된다. 갑의 경우는 영구 평화 실현이라고 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죠. 일시적인 평화를 수립할 수는 있지만 영구적인 평화를 수립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칸트 선생님의 경우에는 영구 평화를 실현을 하는 데 있어서 국제 세력 균형을 통해서 실현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죠. 뭐 평화 조약이라든지 이상주의적인 방법을 사용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둘 다 틀린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답은 1번 되시겠네요. 5번 보겠습니다.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에서 사리 속의 A에게 해줄 수 있는 조언으로 적절한 것은 입니다. 도의 입장에서 보면 사물의 귀천의 구별이 없다. 귀천, 귀하고 천함, 이거 뭐 다른 의미에서 생각해 본다면 선과 악의 구별이 없다. 미추의 구별이 없다. 뭐 친소의 구별이 없다. 이렇게도 우리가 확장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러나 세속적인 입장에서 보면 귀천의 구별은 자기가 아니라 남에 의해서 정해지는데 귀천을 구별해야 된다는 생각에 구속받지 말아라. 귀천을 구별해야 된다는 생각에 구속받지 말아라. 그거 남이 정해준 거니까. 만약에 구속된다면 도에 크게 어긋나니까 도에 따라서 생각하면, 즉 자연에 따라서 생각하면 귀천을 구별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계시니까 이거 도가사상이 되실 거죠.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뭐 장자 선생님의 글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사례를 보시니까요. 취업 준비를 하는 A는 면접에서 여러 번 떨어지게 되었고 취업을 하는데 외모도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서 A는 성형수술을 해야 될지 말지 고민하고 있답니다. 자연스럽게 해라. 인위적인 판단을 외부의 어떤 사람들의 기준에 따라서 하지 말아라. 귀천의 구분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하셔야 되겠네요. 그러면 1번, 다수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미의 기준에 따라서 살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연기를 깨달음을 통해서 외모에 대한 집착을 벗어나라. 뭐 좋은 말이긴 하지만 도가에서 표현할 수 있는 표현이 아니고 불교에서 표현할 수 있는 내용이죠. 3번, 외모를 갖추기보다는 인의의 덕을 갖추기 위해 노력해라. 인의의 덕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라라는 것은 유교에서 강조할 내용이고 인의 예지와 같은 어떤 도덕성을 구별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셔야 되겠습니다. 4번, 외모의 우열을 가리는 것은 자연의 순리에 부합한다? 아니죠. 자연은, 여기 도는 그렇게 구분하는 것이 순리가 아니다. 도에 어긋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으시니까 잘못된 설명이고요. 5번, 미에 대한 선입견에서 벗어나서 자신의 모습 그대로를 살아라. 그렇죠. 외부의 선입견, 외부의 기준 이런 거에서 벗어나서 원래 자신의 모습 그대로 도의 어떤 입장에서 봤을 때의 어떤 기준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도가의 표현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6번으로 넘어가서 같이 보겠습니다. 6번. 가불병 사상가들의 입장에서 서로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을 나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에서 F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입니다. 갑을 보시니까요. 형벌은 정언명령이고요. 오직 보복법만이 형벌의 질과 양을 명확하게 제시할 수 있고 살인을 저지른 사람은 누구나 사형에 처해야 된다. 다른 이유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니까 칸트 선생님의 입장이 되시겠습니다.
응보주의적인 관점을 이야기하시죠. 을 보시면 형벌은 타인들의 범죄를 억제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강도를 가져야 되는데 사형을 대체한 종신노역형의 경우가 가장 완강한 자의 마음을 억제시키기에 충분하니까 그 이상의 형벌은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네요. 베카리아 선생님이십니다. 사형에 반대하시죠. 병을 보시면요. 형벌은 그 자체로 악이다. 그러나 형벌은 공리의 원리에 의해 정당화될 수 있고 형벌의 가치를 평가할 때 확실성, 근접성 이런 측면을 고려한답니다. 그럼 이건 공리주의적인 입장에서 형벌을 접근하시고 있는 벤담의 글이다.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갑은 칸트였고요. 을은 베카리아였고요. 병은 벤담이었죠. 자, 서로 화살표 내용을 보시면서 체크해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A는요, 칸트가 베카리아를 비판하는 내용이니까 앞에 칸트가 맞아야 되고 뒤에 베카리아가 틀려야 되시겠죠. 형벌은 응보가 아닌 다른 선을 촉진하기 위한 수단이다. 칸트가 동의하지 않을 표현입니다. 형벌은 단일선을 촉진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만으로 처벌을 받아야 하는 응보의 방편인 거죠. B하고 E 보겠습니다. 그러면 베카리아가 벤담이 칸트를 비판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벤담과 베카리아가 모두 이야기하셔야 되고 칸트가 간과하는 내용이셔야 됩니다. 인간은 자신의 생명권을 국가에게 양도할 수 있냐? 베카리아 선생님은 국가에게 양도하지 않았죠. 양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가는 형벌권을 지니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셔야 돼서 이것도 잘못된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3번 C는 벤담이 베카리아를 비판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여기 앞에까지는 벤담이 맞아야 되고 베카리아가 간과하는 내용이어야 되겠습니다. 범죄 억제력은 형벌의 강도보다 지속성에서 발생한다. 강도와 지속성을 다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뭐가 뭐보다 더 강하다 이렇게 표현하기는 살짝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런데 베카리아 선생님이 강도보다 지속성에 있다라는 부분을 간과하지 않죠. 오히려 지속성을 강조하시기 때문에 간과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베카리아 선생님에게 잘못된 적용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4번 형벌의 크기 4번은 D니까 이렇게 되면 되겠죠. 베카리아가 벤담을 비판하는 내용입니다. 형벌의 크기는 범죄로 이끄는 유혹에 비례해야 된다. 범죄로 이끄는 유혹에 비례해라. 일단 형벌을 주는 거는 결과적인 측면에서 얼마나 범죄를 저질렀느냐를 기준으로 해서 형벌의 크기가 정해져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형벌의 크기를 정할 때는 범죄를 이끄는 유혹, 즉 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정도에 비례해야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공리주의 입장에서 모두가 동의할 내용이라서 간과하는 사람이 없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잘못된 선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시겠습니다. 5번 그러나 어쨌든 공리주의는 결과적으로 얼마나 나쁜 결과를 초래했느냐를 기준으로 보는 겁니다. 이거는 약간 예방주의적인 측면에서 접근했을 때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5번은 F니까요. 칸트가 벤담을 비판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앞에는 칸트가 맞아야 되고 뒤에 벤담의 설명이 틀려야 되겠죠. 모든 위법 행위자에 대해서 형벌이 부과되어야 된다. 그렇죠. 칸트 선생님은 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만으로 형벌을 받아야만 하니까요. 모든 위법자는 형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칸트가 맞고요. 베카리아는 위법한 것을 반드시 처벌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요. 사회적인 이익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예방주의의 효과가 있을 때, 즉 최대다수 최대 행복에 이바지하는 경우에 형벌을 집행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위법자에 대해서 처벌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간과할 수 있죠.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찾으시면 되시겠네요. 7번
다음 토론의 핵심 쟁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여러분 토론 같은 경우는 물론 다 읽어보시면 좋겠지만 제가 드리는 방법 중에 하나는 여기 아닙니다를 전후로 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세 번째 문단의 답이 미래 세대는 살아가는 동안 강화된 유전자 형질로 인해 많은 선택의 기회를 얻게 될 거래요. 그러면 강화된 유전자 형질로 인해서 어떤 태어나게 하는 유전자 조작에 이분은 찬성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그 앞에 사람의 이야기를 보시면요, 여기 치료가 아닌 강화의 목적의 인간 배아 유전자 편집은 부모가 원하는 유전자 형제에 따라 살도록 강요하는 것이므로 금지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시니까 이 두 분의 그 토론의 어떤 논쟁점이 되고 있는 것은 이 강화 목적의 유전자 형질로 인한 어떤 편집, 유전자 편집, 조작, 요걸 할 수 있냐 없냐, 이걸 물어보는 게 이 토론의 쟁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이렇게 찾아주시면 2번이 정답이 되겠어요. 이런 식으로 한번 여러분 노력해 보시면 금방 토론 문제는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8번으로 넘어가시죠. 답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은 입니다. 해외 원조 얘기가 나오네요. 해외 원조는 고통받는 사회가 정치 문화를 변경하여 질서정연한 사회가 되도록 도와주는 거랍니다. 한 사회가 질서정연한 사회가 되기 위한 결정적인 요소는 그 사회의 자원의 수준이 아니라 정치 문화이기 때문에, 만약에 고통받는 사회를 도와준다 그러면 자원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정치 문화가 개선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라고 하는 롤스 선생님의 입장이 되시겠죠. 그에 비해서 을은요, 원조의 목적이 국가, 인종, 그리고 이런 걸 초월해서, 민족을 초월해서 기아에 허덕이는 사람들의 고통을 줄여주는 것이고, 중요한 다른 일을 희생하지 않고 절대 빈곤을 감소시킬 수 있다면 우리는 그 절대 빈곤에 처해 있는 사람을 도와야 될 의무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있으시는 싱어 선생님의 입장인 거죠. 공리주의적인 맥락에서 전체적인 어떤 이익을 증대할 수 있고 전체적인 고통을 줄여줄 수 있다면, 내가 크게 희생당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면 도와야 될 의무가 있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1번요. 롤스는 원조 대상국의 인권 개성을 위해서 강제력의 사용은 정의롭냐, 강제력의 사용을 권고하지 않죠. 롤스 선생님의 경우는 고통받는 사회가 자신 스스로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정치 문화의 개선을 도와주되 어떤 부권주의적인 온정주의적인 간섭을 하지 않는 선에서 도와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칸트 선생님과 똑같이 내성 간섭을 금지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2번, 천연자원의 부족한 빈곤국이라도 원조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냐? 그렇죠. 천연자원이 부족한 것 때문에 정치 문화가 반드시 안 좋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천연자원이 부족하냐 아니냐의 여부는 원조 대상을 결정하는 내용이 아니다, 이렇게 보셔야 되기 때문에 제외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3번, 원조는 원조 결과와 무관하게 실천해야 될 윤리적 의무냐? 아니죠. 원조를 했을 때 전체적인 고통이 감소하고 전체적인 행복이 증가하셔야 되시겠죠. 4번, 지리적인 근접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원조 대상을 결정해야 되느냐? 지리적인 근접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때가 있어요. 할 때가 있지만 이걸 기준으로 하지는 않죠. 반드시 이래야 된다는 아니죠. 우선적으로 고려하지 말고 이익평등 고려의 원칙에 따라 친소를 구분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셔야 되시겠죠. 그래서 이건 잘못된 설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5번, 원조를 통해 모든 국가의 복지 수준을 일치시켜야 된다. 싱어 입장에서 당연히 일치시킬 필요 없습니다. 다수의 고통의 감소와 행복의 증가를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롤스 선생님 입장에서도 복지 이런 것들을 증진을 목표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걸 일치시킬 필요가 당연히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롤스 선생님은 차등의 원칙을 해외 원조에 적용하지 않습니다. 9번요.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입니다.
이상적 담화 상황은 담론장이라는 곳에서 외적인 우연 요소들에 개입되거나 담론 참여자가 어떤 유형의 강요를 받지 않으면서 자유롭고 평등하게 담론이 이루어지는 상황을 이야기한대요. 이러한 담화 상황을 위해서는 출입의 공정성, 평등한 권한, 표현의 진실성, 입장 표현의 비강제성 이런 것들을 보장을 하셔야 된답니다. 또한 담론 참여자는 오직 보다 나은 논증을 위해서만 자신의 입장을 결정을 한다. 뭔가 합리적인 참여자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죠. 우리가 담론 윤리에서는 하버마스 선생님이 주로 나오고 있다. 이거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기억력. 담론의 참여자 중에 대다수가 동의한 규범이 타당성을 갖는다. 이거는 조금 주의해 주셔야 되겠죠. 물론 대다수가 동의한 규범이라고 하는 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닌데요. 그렇다고 해서 소수의 사람이 동의하지 않았을 때 보편타당한 규범이 되느냐? 그렇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대다수가 아니라 모두가 동의한 규범이 보편타당한 어떤 규범으로서 인정을 받을 수가 있어서 대다수를 기준으로 얘기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니은 담론 주제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라도 잡문에 참여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죠. 여기도 모두가 참여하는 거죠.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참여할 수 있다. 모든 담론의 어떤 사람들은 참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약을 두면 안 되죠. 디귿, 담론 참여자는 자신의 이익이나 욕구를 표현해서는 안 된다? 아니에요. 담론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이해관계를 표현할 수 있으셔야 되고 주관적으로 의견을 표출할 수 있으셔야 되겠죠. 그게 평등하게 담론에 참여하는 거라고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리을, 담론의 과정에서 자신의 주장에 대해서 자유로운 비판이 가능하다. 그렇죠. 타인의 주장에 대해서 당연히 자유롭게 비판할 수 있으셔야 되죠. 이런 건 옳은 거다, 이건 옳지 않은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말을 좀 오해하지 말고 들어주세요. 비판한다라고 하는 얘기가 비난한다가 아니에요. 이 사람 왜 이런 얘기를 할까라고 해서 그 사람의 어떤 표현을 이야기를 방해하거나 제한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 사람이 한 말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잘 가려서 따져본다라는 게 비판하는 거니까 당연히 그 의견이 맞는지 잘못됐는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 볼 수 있는 비판은 가능한 거죠. 이런 비판의 과정을 통해서 보편적인 합의를 이루어야 된다라는 게 담론 윤리의 목표가 되기 때문에 비판이 가능하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10번입니다. 갑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입니다. 기술의 본질은 기술적인 어떤 것이 아니라 기술을 가치 중립적인 것으로 고찰하게 되면 우리는 기술의 본질에 대해서 맹목적이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무방비 상태로 내맡겨진답니다. 그러므로 기술에 대해서 가치 중립적으로 보지 말고 가치 개입적인 입장에서 봐야 된다. 요거는 하이데거 선생님의 설명이죠. 을을 보시면 기술은 수단으로 그 자체는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다. 그냥 수단일 뿐이다. 그러니까 가치가 중립적이다. 기술 그 자체는 가치 중립적인 수단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여기 공허한 힘이다. 뭐가 없다라는 거예요. 가치의 어떤 내용이 없다. 목적이 없다. 중요한 것은 인간이 기술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활용할 때는 인간에 의해서 선할 수도 있고 악할 수도 있게 드러나게 되기 때문에 활용할 때는 가치 개입이 필요하다. 이렇게 설명하고 계시죠. 이게 이제 야스퍼스 선생님의 입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기억. 하이데거는 기술의 본질이 삶에 유용한 도구로만 규정되어야 된다. 이거는 야스퍼스 선생님의 입장이죠. 유용한 도구로만 보게 되면 우리는 무방비 상태로 기술에 붙들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 없이 가치 개입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죠. 니은, 하이데거는 가치 중립적인 것을 강조하게 될 때 인간은 기술의 종속, 그렇죠. 무방비 상태로 기술에 내맡겨지는 종속 단계에 이르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치 중립적으로 기술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도덕적으로 성찰하고 반성하는 그런 과학으로서 바라봐야 된다. 이런 입장이니까 니은은 맞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리을, 야스퍼스는 기술 자체를 윤리적 평가 대상으로 간주해라. 기술 자체는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니까 윤리적인 평가의 대상이 아닌 거죠. 선, 악 판단의 대상이 아니라 참, 거짓의 판단, 사실 판단의 대상이 되셔야 되시겠죠. 리을, 갑을 모두는 기술이 활용할 때의 영향을 검토해라. 그렇죠. 활용될 때는 윤리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이거는 야스퍼스도 얘기하고 하이데거 선생님도 얘기하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이건 니은 리을이 정답이다. 이렇게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11번 문제 보시겠어요? 가불병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에서 D에 해당하는 적절한 진술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입니다. 환경 문제네요. 대지는 토양, 식물, 동물을 통해 흐르는 에너지가 솟아나는 셈이고, 대지 윤리는 인간과 대지 그리고 그 위에 살아가는 동식물의 관계를 다루는데 인간을 대지의 평범한 구성원으로 인지한다라고 이야기하는 레오폴드 선생님의 입장이 되시겠습니다. 레오폴드죠. 을을 보시면 모든 유기체는 생유시간에 유기체가 나오시게 되면 유기체는 인간, 동물, 식물, 생명을 가진 존재까지다 이렇게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자신의 존재를 키우고 유지하는 지속적인 경향이 있어요. 항상적인 어떤 경향이 있으며 목표를 지향적으로 활동한다는 점에서 목적론적 삶의 중심이다. 목적론적 삶의 중심인 존재는 내재적 가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모든 존재들이, 모든 유기체들은 평등하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테일러 선생님의 입장이 되시겠죠. 병을 보시면 생명이 없는 아름다운 것을 파괴하는 것은 인간 자신에 대한 의무를 반하게 된답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없는 자연의 아름다운 것들을 파괴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 이유가 자연 때문이 아니라 인간 때문이다. 인간 중심주의인 거죠. 왜냐하면 그것은 도덕성을 촉진하는 인간의 감정을 약화시키기 때문이다. 인간을 위해서다라고 보고 있어서 인간 중심주의자 중에서도 이런 인간에 대한 의무를 강조하시는 칸트 선생님의 입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벤 다이어그램 문제네요. 벤 다이어그램 문제는 갑을병을 모두를 비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갑을병을 모두 보시면 갑은 레오폴드, 을은 테일러, 병은 칸트 선생님이십니다. 기억 보죠. A. 인간은 생명 공동체를 구성하는 하나의 요소냐? 레오폴드 선생님과 테일러 선생님이 이거는 공통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일단은 틀린 내용이다. 이렇게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이 표현들은 좀 잘 기억해 주시고요. 이 생명 공동체라고 하는 게 우리는 쉽게 생태계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요. 이게 당연히 레오폴드 선생님은 생태 중심주의를 주장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요 범위를 설정을 해서 평등한 구성원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테일러 선생님도 생태계를 중요하게 여긴 건 아니지만 생태계에서 살아가는 생명체로서, 개별 생명체로서 평등한 구성원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으시기 때문에 테일러와 레오폴드의 공통점이다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시겠습니다. 니은요, 이성의 유무는 도덕적 지위를 결정하는 기준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이거는 칸트 선생님의 입장에서는 아니라고 대답해야 되겠죠. 아니라고 대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성이 있는 인간만이 도덕적인 지위, 도덕적인 권리, 도덕적인 배려의 대상, 뭐 이렇게 내재적 가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에 비해서 레오폴드나 테일러는 이성이 없어도 도덕적으로 존중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레오폴드와 테일러는 맞다 라고 이야기를 하셔야 되시겠죠. 그러면 B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되겠네요. C. 인간은 무생물과 관련해서는 의무를 지니지 않는다. 자, 테일러 선생님의 입장에서는 무생물은 뭐 이렇게 중요한 어떤
의무를 지니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테일러에게도 무생물과 관련된 의무가 하나가 존재를 합니다. 뭐냐면 불간섭의 의무가 하나가 존재를 하죠. 그래서 아무런 의무도 지니지 않는다 그렇다고 한다면 테일러도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셔야 되기 때문에 않다니까 틀려야 되겠네요. 않다라고 했으니까 의무를 지니지 않는다 그러면 틀렸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레오폴드 선생님은 당연히 생태 중심주의니까 무생물과 관련된 의무가 있어야 되겠죠. 중요한 건 칸트 선생님이신데 칸트도 인간에 대해서 의무를 지니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생물 자체를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생물과 관련한 인간에 대한 의무가 존재를 해요. 그래서 무생물과 관련한 의무가 없는 건 아닌 거죠. 인간의 어떤 도덕적인 완결을 위해서 무생물을 함부로 대하지 말아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세 사람 모두가 동의하지 않을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셔야 되시겠습니다. 리을, 도덕적으로 무능력한 존재라도 가치가 부여될 수 있느냐. 도덕적으로 무능력한 존재라고 하면 인간 이외의 존재 모두를 이야기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인간 이외의 존재면 동물, 식물, 무생물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가치가 부여될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무슨 가치냐를 이야기하지 않아요. 이게 내재적 가치냐 수단적 가치냐 이런 얘기를 하지가 않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사실은 칸트 선생님이 사실은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인데 레오폴드나 테일러는 레오폴드는 인간을 제외한 동물, 식물, 무생물까지도 도덕적인 존재가 가치가 있으니까 가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테일러 선생님도 동물, 식물까지 가치가 있으니까 가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이 가치가 내재적 가치인지 도구적 가치인지 무슨 가치인지에 대한 설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을 위한 수단적인 가치가 있다라고 본다면 칸트 선생님도 가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세 사람 모두의 공통점이다 이렇게 찾아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무슨 가치다 라고 설명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정답은 니은 리을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이거 조금 복잡한 그런 선지였어요. 구분을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12번 가의 입장에 비해 나의 입장이 갖는 상대적인 특징을 그림의 기억에서 미움 중에서 고른 것은입니다. 다양한 문화의 존중은 사회 결속으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소수 여기 일단은 사회 결속을 강조한다. 이거 표시를 좀 할게요. 소수 집단의 문화의 존중을 위해서 소수 집단의 차별화된 권리를 부여해 기존 사회 집단과 소수 집단의 비대칭성을 해소하고 구성원 간의 평등한 관계 형성과 협력을 도모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다문화 중심주의에 해당하는 내용이겠고 평등하게 임식하니까 아무래도 샐러드 볼 모델에 가까운 그런 형태다라고 생각하셔야 되겠네요. 그리고 나를 보시면요. 단일한 문화를 바탕으로 해서 사회 결속을 강화하셔야 된대요. 소수의 문화 존중을 이유로 소수 집단의 차별화된 권리를 부여하는 정책이라면 사회 갈등을 유발할 수 있으니까 소수 집단의 문화를 포기하게 만들어서 기존의 사회 문화로 편입하게 해라. 이거는 대표적인 동화주의 모델에 대한 설명이 되시겠죠. 우리 생윤 시간에는 이걸 이제 용광로 모델로 이야기를 하고 있으십니다. 자, 그러면 용광로 모델이 강조하는 내용을 고르시면 될 것 같아요. X. 소수 집단에 대한 우대 정책이 필요함을 강조하는 건 가죠. 이거는 강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X축은 낮음으로 오셔야 되겠고요. Y축. 소수 집단의 문화가 기존 사회의 문화로 동화되어야 됨을 강조하는 정도는 동화주의인 용광로 모델에서 강조하는 거니까 높음으로 가셔야 되겠고요. Z축은 소수 집단의 문화를 존중하는 것이 사회 결속 강화에 기여함을 강조한다. 이거는 가가 강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낮음으로 오셔야 돼서 정답은 리을로 찾아주시면 되시겠습니다. 13번 문제 보시죠.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만에 모두 V 표시를 한 학생은입니다.
인간은 자유롭고 평등한 존재이기 때문에 어떤 인간도 자신의 동의 없이 자연 상태를 떠나서 다른 사람의 정치 권력에 복종할 수 없다. 여기 다른 사람의 정치 권력이라고 얘기하네요. 어떤 사람이 자신의 자연법의 집행권을 포기하고 시민사회의 구속을 받아들이는 유일한 방도는 재산을 안전하게 향유하고 공동체에 속하지 않는 자들로부터 더 많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공동체를 결성하기로 합의하는 것이다. 자, 여기 자연상태, 동의, 합의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 보니까 사회계약론자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중에서도 다른 사람의 권력의 일부를 넘겨주어서, 자신의 권력 일부를 넘겨주어서 나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강조하시고 있는 분이니까 일부 권리를 넘겨주는 것을 강조하시는 로크 선생님의 입장이다. 이렇게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로크 선생님은요, 첫 번째 입장입니다. 국가는 구성원의 자발적 동의에 기반해 평화적으로 수립되어야 되느냐? 그렇죠. 자발적으로 동의해야지 강제적으로 동의하게 만들면 이거는 사회계약설이라고 볼 수가 없죠. 그래서 이거 맞는 표현이고요. 두 번째, 국가는 자연권의 일부를 양도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전부가 아니고 일부다. 양도를 받는 거고요. 그래서 구성원들의 분쟁을 조정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재판관 역할 이런 것들을 하죠. 세 번째, 국가는 구성원의 생명과 재산을 자의적으로 처분할 수 있는 권력을 지닌다. 자기 마음대로 국가가 자의적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처분할 수 있으면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침해할 수 있게 되죠. 그러면 사회계약을 맺는 이유가 없어지기 때문에 자의적으로 처분할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셔야 되시겠습니다. 그러니까 권력을 양도한 목적에 맞게 사용되어야 되죠. 보통은 그게 법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법치주의를 지향을 하고 있으십니다. 네 번째, 국가는 외부인이 그 구성원에게 가한 침해를 처벌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느냐. 여기 위에도 설명이 나왔지만 여기 공동체에 속하지 않는 자들로부터 안전을 확보해 줘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그 구성원들, 사회계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외부인을 차단해 줄, 보호해 줄 그런 능력을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셔야 되시겠죠. 그러면 첫 번째, 두 번째, 네 번째 입장에 표시하신 무가 정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14번, 갑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입니다. 갑을 보시니까요, 삶과 죽음의 번뇌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무명에 덮여서 윤회하면서 괴로움의 근거를 알지 못한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윤회하는 것이 괴로움이다 라고 보고 있고, 윤회의 원인이 무명과 번뇌라고 보고 있으신 거죠. 그러나 바른 지혜를 얻은 사람은 다시 태어나지 않을 것을 스스로 안다. 윤회의 어떤 연결고리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해탈을 한다. 이런 이야기가 되시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갑은 불교 사상의 입장이 되겠네요. 을을 보겠습니다. 기가 모이면 태어나고 기가 흩어지면 죽는다. 생과 사는 기의 모임과 흩어짐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구나. 이런 얘기를 하시네요. 자연은 삶을 주어서 우리를 수고롭게 만들고 죽음을 주어서 우리를 쉬게 하기 때문에 자연의 변화에 순응하며 슬픔이나 즐거움이 끼어들 수 없다. 그러니까 삶과 죽음은 그냥 슬픔이나 즐거움이 아니라 그냥 기가 순환하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니까 도가의 입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1번, 불교는 삶과 죽음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무명에 도달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무명이라고 하는 거는 깨닫지 못한 상태라고 하는 뜻으로서 무지함과 같은 표현입니다. 그래서 무지한 사람들은 괴로움의 근거를 알지 못해서 계속 괴로워하니까 무지한 거는 좋은 어떤 수단이 아닌 거죠. 어떤 좋은 상태가 아닌 거죠. 그래서 무지에서 벗어나야 된다라고 얘기하셔야 되니까 무명을 벗어나라 이렇게 표현하셔야 됩니다.
앞에 삶과 죽음에 대한 집착을 버려야 되는 건 맞는 표현이고요. 2번, 고통이 없는 삶으로 윤회하기 위해서 만물의 실상을 자각해라. 일단 고통이 없는 삶으로 윤회한다라는 말은 성립할 수가 없어요. 윤회를 하지 않는 것이 고통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깨달음을 얻어서 해탈을 하시면 더 이상 윤회를 하지 않게 되고, 그러면 고통이 없는 상태에 이르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논리적으로 이게 맞지 않는 표현이고요. 만물의 실상을 자각해라 라고 하는 표현은 실제의 어떤 내용을 깨달아라 라고 하는 거니까 진리를 이해해라, 이런 표현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걸 다르게 표현해서 뭐 독립된 실체를 깨달아야 한다든지, 변하지 않는 고정된 실체를 깨달아야 된다든지, 이렇게 얘기하시면 이거는 잘못된 표현이다라고 생각하셔야 되겠어요. 어쨌든 윤회가 고통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안 되기 때문에 잘못됐다. 3번, 도가에서는 삶과 죽음은 분별할 수 없는 자연적인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게 뭐 구별이 반드시 안 되는 건 아니에요. 모이고 흩어지는 것이지만 이걸 차별적으로 대하지 말아라 라는 표현에서 분별할 수 없는, 이렇게 얘기하시면 맞는 거고, 자연의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도가 사상의 표현이 되시겠죠. 4번, 기의 변화로 끊임없이 순환하는 삶과 죽음을, 여기까지는 맞는 설명인데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이 그냥 순응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즐거움이나 슬픔이 끼어들지 않아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5번, 인간이라면 누구나 겪을 수밖에 없는 죽음을 애도해야 된다. 이거는 도가에서 애도하는 것에 반대를 하기 때문에 틀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라고 찾아주시면 되겠네요. 15번, 가불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입니다. 원초적 입장에서 무지의 베일을 쓴 당사자들이 합의한 정의의 원칙 중 차등의 원칙은 호혜성 관념을 포함하고 있다. 개인 간의 차이, 재능의 다양성, 주어진 재능의 성취 수준의 차이는 상호 이익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할 공동의 자산이다. 상호 이익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할 공동의 자산이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게 누구신지는 금방 알 수 있죠. 이거 롤스의 표현이 되시겠고요. 여기 뒤에가 중요한 말인 것 같아요. 천부적 재능이나 천부적 능력, 사회적 재능이나 사회적 어떤 자산과 같은 것들의 분포, 차이가 나는 것은, 분포가 차이가 나는 것, 누구는 많이 갖고 누구는 적게 가진 차이가 나는 것은 상호 이익을 위한 공동의 자산이다. 그래서 천부적으로 태어나는 어떤 능력이나 자질을 개인이 사용할 수 있지만 이것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그 차이에서 발생하는 내역들을 공동의 자산을 취급할 때이다 라고 설명하는 롤스 선생님의 차등의 원칙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을을 보시면요, 현재의 분배 상황이 취득과 이전의 정의의 원리에 의해서 생성하는 것이 아니다. 모든 분배 상황이 만약 과거의 불의가 현재의 소유 상태를 여러 방식으로 형성했다면 우리는 소유에서의 불의를 교정해야 된다. 네, 그러니까 불의하게 소유가 되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취득과 이전의 정의의 원리에 따라서 무조건 다 개인의 소유물이 되는 게 아니라 그 과정에서 불의한 게 있었다면 이걸 교정해서 우리의 소유물을 바꿔줄 수 있는 그런 분배 방식이 있어야 된다를 주장하시는 분인 거죠. 교정에 대한 부정에 대한 교정을 강조하시는 노직의 입장이네요. 자, 그러면 1번 보시죠. 롤스는 자연적 재능의 불평등한 분포는 그 자체로 부정의하다. 롤스 선생님은 자연적 재능이 불평등하게 분포가 될 수 있답니다. 그런데 이거는 그냥 우연한, 다른 표현으로는 뭐 임의적인 그냥 사실이에요. 사실. 그것이 부정의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잘못된 답이 될 수 있겠고요. 2번, 소득의 불평등한 분배는 모든 사람에게 이익이 될 때 정당하다. 그렇죠. 이거는 지금 결과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누가 소득을 통해서 불평등하게 많이 갖거나 적게 갖거나 하는 결과가 나타났다면 그 결과가 공정하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에게 이익이 될 때만이다. 그렇죠. 호혜성의 원칙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이익이 될 때에 이런 게 정당화가 될 수 있어요. 이 표현을 우리가 다른 말로는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혜택이 돌아갈 때 라고도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죠. 이 말과 모든 사람에게 이익이 될 때라는 말은 같은 표현이다 라는 말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3번, 노직은 노동을 통해 획득한 소유물이에요. 정당하게 노동을 투여했다 하더라도 교정의 대상이 될 수 있냐? 그렇죠. 노동을 통해서 소유한 것이라도 이전과 양도의 과정에서 부정의가 발생하면 안 되고 노동을 통해서 얻는 과정에서도 부정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면서 획득한 노동의 생산물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정당한 나의 소유물이 될 수가 없어서 교정의 대상이 될 수 있으셔야 되겠죠. 4번, 개인의 소유권 보호를 위한 국가의 개입은 정당화될 수 있다. 그렇죠. 국가의 개입을 조금 부정적으로 보는 노직이어도 개인의 소유권을 잘 보호해주기 역할을 해야 된다. 소극적인 국가를 추구하죠. 최소 국가를 추구하기 때문에 최소 국가로서의 국가의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으시죠. 5번, 공정한 절차를 따름으로써 정의로운 분배가 실현된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절차적 정의를 추구하느냐라는 표현이거든요. 절차가 공정하면 그 결과에서의 불평등은 허용하느냐? 그럴 때 노직도 당연히 허용하지만 롤스 선생님도 당연히 허용하고 있는 입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롤스도 공정한 정의의 원칙에 따라서 배분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 결과에서 차등적인 결과가 나타나는 것은 허용하고 있죠. 그래서 자기 자신은 순수한 절차적 정의다. 절차에 관련된 정의로운 기준만 있고 결과를 보장하는 그런 기준은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기 때문에 두 분 다 절차적 정의를 주장하시는 분이다 라고 동의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16번으로 넘어갈게요. 16번입니다. 갑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이라고 이야기하네요. 1번, 갑. 공리의 원칙은 자기 이익에 걸려있는 당사자의 행복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경향에 따라 각각의 행위를 승인하거나 부인하는 원리랍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행복을 증가시키느냐 행복을 감소시키느냐에 따라서 공리의 원리로서 행위를 할 수도 있고 못하게 하기도 한다 이런 얘기죠. 각각의 이런 행위란 개인의 모든 행위뿐만 아니라 정부의 모든 정책까지 포함해서 결정한다. 이거 그냥 단순하게 공리주의의 관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을을 보시니까요. 도덕의 법칙이 있는데 이는 가장 완전한 존재자의 의지에서는 신성의 법칙이에요. 가장 완전한 존재, 신이죠. 그러니까 신성의 법칙인데 이성적 존재에게는 의지에 대해서는 의무의 법칙입니다. 의무로서의 법칙이고 도덕적 강요로서의 법칙이랍니다. 이건 신적인 영역은 아니고 우리의 의지를 실현하려고 하는 의무로서의 강요된 법칙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도덕 법칙은 법칙에 대한 존경을 통해 이성적 존재자의 행위를 이렇게 하라고 규정한다. 의무 지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거는 칸트의 의무론을 설명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1번이요. 공동체의 이익은 그 공동체의 구성원의 이익과 무관하냐? 공리주의에서는 최대다수 최대 행복을 추구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공동체 안에 있는 구성원들의 행복이나 이익이나 유용성이나 뭐 이런 것들을 증가시켜줘야 되고 고통을 감소시켜줘야 되니까 무관하다라고 얘기할 수 없겠습니다. 2번, 행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결과보다 동기에 의해서 평가가 된다? 아니죠. 최대다수 최대 행복이라는 결과의 기준으로 해서 평가를 하고 있죠. 3번, 칸트는 행위자의 성품을 기준으로 도덕성을 판단해라.
아니죠. 그 사람이 성품이 아무리 올바라도 그 성품을 의지에 대해서 의무로서 수행하는지 안 하는지가 중요하죠. 성품이 기준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품 자체는 누구나 다 좋을 수 있어요. 칸트 입장에서는. 근데 그 성품을 올바로 실현하려고 하는 어떤 의지를 지녔느냐 요걸 강조하는 거죠. 이 성품이 물론 내재적이라고 표현할 때요. 4번 의무의식에서 비롯되지 않은 행위도 도덕적이 될 수 있느냐? 아니에요. 모든 도덕적인 행위는 의무에서 비롯되는 행위여야 됩니다. 다만 의무에서 비롯됐다고 해서 모두가 도덕적인 법칙으로서 존중받는 것은 아니죠. 단순히 의무에 따른다라고 해서 이것이 도덕적인 법칙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의무에서 비롯되지 않은 도덕적인 것은 있을 수 없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5번 윤리적인 의사결정에 적용되는 보편적인 도덕 원리가 있느냐? 자, 요거는 제가 수업 시간이나 뭐 계속 많이 강조를 해서 말씀드리는데 보편적인 도덕 원리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도덕 규범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규범이 있느냐를 물어보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두 분 다 규범 윤리학자들이기 때문에 칸트에게도 도덕 규범은 존재를 하고 있고요. 공리주의자들에게도 도덕 규범, 최대와 최대행복이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돼서 공통점이다 라고 찾아주시면 되시겠습니다. 17번 갑의 사상가는 부정, 을의 사상가는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골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갑의 사상가는 부정의 대답을 해야 되고 을의 사상가는 긍정의 대답을 해야 할 질문을 골라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으십니다. 갑을 보시니까요. 어떤 예술가도 동정심을 가질 필요가 없답니다. 동정심을 가질 필요가 없답니다. 예술가가 윤리적인 동정심을 갖고 있다는 것은 용납될 수도 없대요. 그러니까 예술을 이야기할 때 동정심과 같은 도덕적인 어떤 감정이 개입돼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또한 예술가는 무엇을든지 표현할 수 있다. 예술가의 표현의 자유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으시네요. 예술가에게 사고와 언어는 예술의 도구이기 때문에 악덕과 미술은 그냥 미술의 재료로서 사용되는 것이라서 미덕도 표현할 수 있고 악덕도 표현할 수 있는 예술가의 자유를 강조해야 된다라고 보고 계시죠. 그러면 이 사람은 신미주의 사상가다. 대표적으로 이 사람은 오스카 와일드 선생님이 되시겠습니다. 을을 보시면요. 훌륭한 예술 작품은 몸에 건강을 안겨다 주는 것처럼 몸에 건강을 안겨다 준다라고 하는 어떤 다른 목적을 위한 수단이 되어야 된다라고 보고 있네요. 다른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서 예술작품이 이용되어야 된답니다. 훌륭한 예술작품은. 그래서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주는 거죠. 그럼 여기 선한이라고 하는 건 도덕적인 판단을 가리키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도덕적인 어떤 기준에 따라서 예술작품을 평가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또한 훌륭한 예술작품은 젊은이들이 어렸을 적부터 그것을 대하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아름다움과 친해지고 선한 것과 닮아가도록 이끌어 주어야 되니까 훌륭한 예술작품이란 선한 것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이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셔야 되죠. 그래서 이 사람은 도덕주의적 관점인데요. 이 표현에서 이렇게 선한 것이 외부에 존재를 하고 있고 그 외부에 존재하는 선한 것을 모방해서 예술작품이 표현되시고 그 예술작품을 통해서 젊은이들을 교육시켜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시는 분은 플라톤 선생님이시죠. 그래서 플라톤 선생님 정도는 여러분이 기억하고 있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예술은 미적 가치를 추구하는 인간의 정신적인 활동이냐 미적 가치를 추구하냐 신미주의도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도덕주의도 아름다움을 추구하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건 둘 다 맞는 표현이에요. 다만 그 미적 가치가 도덕적으로 표현되어야 되느냐 그냥 단순하게 미적 가치를 표현해야 되느냐에 따라서 신미주의와 도덕주의가 나누어지는 거죠. 2번 예술은 오직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해야 되느냐 그러면 다른 목적을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되느냐니까 신미주의는 그렇다라고 해야 되고 도덕주의는 아니고 도덕적인 것을 표현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예술은 도덕적 가치 판단으로부터 자유로워야 되느냐, 도덕적 가치 판단으로부터 배제되어야 되느냐. 신미주의는 그렇다, 도덕적 가치 판단할 필요 없다 라고 얘기하셔야 되고, 도덕주의는 아니다, 도덕적 가치 판단이 필요하다, 도덕적인 것을 표현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겠죠. 4번 예술은 사회 구성원의 도덕성 함양에 기여해야 되느냐. 신미주의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도덕성 함양에 기여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자유롭게 그냥 표현을 하셔야 되는 거고, 도덕성 함양에 기여하는 것을 기준으로 예술작품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그렇지만 도덕주의는 반드시 표현하셔야 되죠. 도덕성과 같이 가야 됩니다. 특히 플라톤은 선미주의를 주장을 하시기 때문에 도덕과 아름다움은 똑같은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셔서 반드시 아름다움은 도덕성을 표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시겠네요. 5번 예술은 인간의 도덕적인 삶의 작품을 소재로 삼을 수 있는가. 일단 도덕주의는 당연히 도덕적인 것을 표현을 해야 하니까 당연히 가져야 되는데요. 신미주의 여기 위에서 설명하시는 분도요, 악덕, 미덕 이런 것들을 예술로 쓸 수 있어요. 쓸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이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작가가 원하면 그런 것들을 가져다가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하지만 도덕적으로 선한 것, 악한 것이라고 하는 인간의 삶의 그 도덕적인 그 내용들을 써야만 한다, 이건 아닌 거죠. 자율성을 존중해서 아무거나 갖다가 쓸 수 있는 그런 표현이어야 된다, 도덕적인 판단으로부터 배제되어야 된다, 그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라고 찾아주시면 되겠네요. 18번 갑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입니다. 갑을 보시니까요, 시민불복종은 부정의한 법이나 정부의 정책의 변혁을 가져올 목적으로 시행되는 정치적 행위이다. 사실은 이런 정의를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데 누구나 이런 표현들은 다 할 수 있지만 이걸 직접적으로 표현한 사람은 이 사람밖에 없다고 보시면 좋겠어요. 이런 행위를 통해서 우리는 사회 다수가 갖는 정의감을 나타내게 되고 사회 협동체제가 존중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게 되는 거랍니다. 시민불복종을 이렇게 인식하고 있어서 다수의 정의감을 기준으로 시민불복종을 진행하는 사람은 롤스 선생님이시죠. 롤스. 을을 보시면요, 시민불복종은 부정의를 해결하기 위해 합법적인 수단이 실패했을 때 최후의 수단으로 할 수 있고요. 시민불복종을 결정할 때 우리가 중단시키려고 하는 악의 크기와 우리의 행위가 민주주의에 가해질 해악 정도, 그러니까 얼마나 이익이 될 거냐, 얼마나 손해가 될 거냐를 저울질, 계산해 봐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계시니까 싱어 선생님의 입장이 되시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1번 롤스는 시민불복종이 사회 정의 실현을 위한 정치적인 청원행위냐? 그렇죠. 이거 해주세요. 이거 지금 법에 따라서 뭐가 집행이 되지 않고 원칙에 따라서 집행이 되지 않고 있어요 라고 하는 청원의 행위로서 시민불복종을 하는 거다라고 롤스 선생님은 얘기하고 있으십니다. 그래서 이건 맞는 표현이고요. 2번 시민불복종은 개인의 도덕 원칙에 근거한 정의로운 행동이냐? 근거가 개인의 도덕적인 원칙이냐? 그렇지는 않죠. 근거는 다수의 정의감입니다. 다수의 정의감에 근거하셔서 시민불복종을 하셔야 되겠죠. 그러나 정당한 시민불복종은 정의로운 행위인 건 맞습니다. 2번이 잘못된 답이네요. 3번 시민불복종은 결과가 가져올 이익과 손해를 계산해야 되느냐? 그렇죠. 위에 계산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4번 시민불복종은 부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효과적인 행위일 수 있냐? 그렇죠. 부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이걸 만약에 시민불복종을 했을 때 효과가 있을까 없을까, 이런 것들을 계산해서 하니까 효과적인 행위가 있을 수 있는 거죠. 5번 두 사람 모두는 시민불복종이 민주사회의 원칙을 존중하면서 시행되어야 되느냐라고 본답니다. 싱어 선생님 입장에서는 다수의 그 사람들에게 이익이 되는 원칙이 민주원칙이라고 보고, 이 민주주의의 원칙을 존중하지 않는 것에 반대해서 시민불복종을 하는 거니까요. 싱어 선생님도 이 말에 동의할 수 있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롤스의 경우에도
정의로운 사회는 민주주의의 원칙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셔서 롤스 선생님도 이런 표현에는 동의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두 분의 공통점은 민주주의의 원칙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진다 라고 하는 거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고요. 대부분의 싱어와 롤스는 공통점을 엄청 많이 갖고 있어요. 엄청 많이 갖고 있는 분이고, 차이가 나는 점이라면 시민 불복종을 하는 근거에 있어서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요 정도만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아무튼 틀린 답은 2번 되시겠네요. 19번은요, 이건 어떤 특정한 사상가를 설명하는 내용은 아닌데요, 그냥 제시문 보시고 그냥 푸는 문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인간에게 먹는 행위는 생존을 위해서 필수적이고, 자기가 먹는 음식이 곧 자기가 된다는 말처럼, 자기가 먹는 음식이 자기가 된다는 말처럼 먹는 행위가 자기 본질을 규정하는 데 영향력을 미친답니다. 또한 먹는 행위는 음식을 생산 소비 과정에서 다른 사회 영역들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고, 예를 들어서 생산하고 소비하는 음식에 따라 사람 구조가 달라질 수도 있고, 이는 환경의 변화를 초래할 수도 있대요. 여러 가지로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답니다. 이 때문에 먹는 행위는 개인적 차원의 문제인 동시에 사회적 차원의 문제로서 우리가 인식해야 되고, 우리는 식습관을 점검하고 먹는 행위의 사회적인 의미에 대해서도 성찰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먹는 것도 우리가 좀 조심해서 함부로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기억. 먹는 행위는 도덕적인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 그렇죠. 다른 영역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행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입장에서 도덕적인 판단의 대상이 되셔야 되시겠죠. 성찰하는 태도,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요. 니은, 먹는 행위를 생존하는 위한 수단으로만 여겨야 되느냐? 그렇지는 않죠. 다른 영역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생존을 위해 필수적으로 가져가는 데는 있지만 또 다른 어떤 역할을 하기도 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디귿, 먹는 행위가 미치는 사회적인 영향을 고려해야 되겠죠. 여기 사회적인 차원의 영향을 고려해야 되겠습니다. 리을, 먹는 행위는 인간의 자아 정체성 형성에 영향을 준다. 여기 본질적인 규정을 하게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으시니까요. 자아 정체성에 영향을 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정답은 기억, 디귿, 리을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시겠네요. 20번 마지막 문제입니다. 갑을 사상가들의 공통된 입장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이네요. 대인은 할 일이 따로 있고 소인이 할 일이 따로 있답니다. 그래서 군주는 백성에게 일정한 생업을 마련해 주어서 반드시 위로는 부모를 봉양하기에 충분하도록 할 수 있게 하고 처자식을 먹일 수 있도록 충분하게 생업을 보장해야 된다. 여기 옆에 있는 생업의 표현이 항산이죠. 항산. 그래서 대인과 소인이 나누어져 있어서 소인에 해당하는 백성은 도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항산이 먼저 마련되어야 하기 때문에 대인에 해당하는 군주는 백성에게 이 항산을 보장해 줘야 된다를 이야기하시는 맹자 선생님의 입장이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을을 보시면요, 선왕이 혼란을 싫어해서 예의를 만들었어요. 이게 너무 강렬하네요. 이게 비슷한 표현으로 가셔야 돼서 다르게 할게요. 선왕은 예의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분도 예의를 존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유교 사상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으셔야 되는데, 만들었다라고 하는 건 인의가 내면에 존재하지 않아서 외적으로 형성을 했다, 인위적으로 만들었다, 이런 표현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부에 도덕적인 마음이 없기 때문에 외부에서 만들었다고 이야기하셔야 돼서 성악설적인 설명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등급을 나누어서 천자로부터 서인에 이르기까지 각자의 재능을 발휘하게 하였다. 굉장히 전문화시켰다.
군주는 바른 정치를 위해서 현명한 사람을 등용하고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을 도와야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계셔서 기본적으로는 유교의 관점을 동일하게 가져가고 있지만 본성적인 측면에서 인간의 본성이 악하다라고 규정하고 계시는 순자 선생님의 입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기억, 사회적인 역할 분담은 두 사람의 공통된 입장이니까 두 사람이 모두 동그라미 하셔야 되는 걸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사회적인 역할 분담은 사회 질서 유지에 기여한다. 그렇죠. 두 사람 모두 사회적으로 역할이 나누어져 있어야 되겠죠. 천자로부터 서인, 대인, 소인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야 되겠죠. 니은 백성의 경제적인 안정에 힘쓰는 것이 통치자의 역할이다. 백성의 경제적인 안정, 통치자의 역할. 여기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 도와줘야지 바른 군주고요. 여기 군주는 생업을 마련해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둘 다 공통점이죠. 디귿, 정신노동을 담당하는 사람은 육체노동에도 탁월해야 된다. 역할 분담을 강조하시는 두 분은 이 역할 저 역할의 통합을 강조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두 분 다 동의하지 않을 표현이고요. 리을, 사회적인 역할은 능력보다 개인의 선택에 따라 이루어져야 된다. 그렇지 않죠. 두 분 다 도덕성과 능력에 따라서 사회적인 직분의 구분이 나누어져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셔서 개인의 선택에 따라 이 말은 잘못된 설명이 되시겠습니다. 두 분 다 동의하지 않을 내용이네요. 자, 그래서 정답은 기억 니은 1번이라고 찾아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전반적으로 크게 어렵지 않았던 그런 문제들이었어요. 생소하게 느끼셨던 선지가 있으면 한 번씩만 더 보아주시고요. 이 정도 수준에서의 문제는 우리가 많이 어려운 문제는 아니다라는 개념으로 충분하게 여러분이 학습해 주실 수 있도록 개념 공부를 완성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